8가지 이슈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슈는 추동훈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기사 가져오셨을까요? 은행권, 금융권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약간 울고 웃은 기업이 좀 갈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Bank of America beats profit targets.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beat, 이익의 목표치를 넘겼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결국 잘 나왔다라는 말이죠.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냈습니다. 중소은행 위기가 대형은행에도 오히려 단기 호재로 작용하는 기류라는 본문의 분석입니다. 킥박스 보시죠. 저희가 이 시간에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시티그룹 웰스파고의 실적도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죠. 호실적이 발표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BOA도 그 도미노에 합류를 하면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BOA의 호실적, 최근 SVB 사태 이후에 미국인들이 불안해하니까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예금을 이동한 반사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준의 긴축 이후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이자 이익이 확 불어나는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적이 나오면 통상 CEO들의 발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번에 BOA CEO는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해서 견딘 노력이 발휘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웃지 못하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기자님 감이 오시나요? 네, 기관은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쓴 웃음을 띠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순이익이 줄어든 주요 금융기관은 지금까지 골드만삭스가 유일한데요. 세계 최대 투자은행 IB 골드만삭스의 실적을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날 주가에도 하락세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선 호실적을 발표했던 은행들은 소매 금융 위주인 걸 감안하면 골드만삭스의 사업 구조가는 투자 금융 위주입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시장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셈인데요. 은행 대부분이 그래도 기자님 호실적을 나타내고는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골드만삭스와는 좀 차별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번 발표된 은행 실적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들도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금융권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여파들이 거시경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를 놓고 계속 관심이 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실적 발표를 보면서 금융권에 희비가 갈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매금융을 하고 있는 4대 시중은행은 모두 실적의 개선이 완성됐습니다. 그 방점을 찍은 것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인데요. 자, 2위 기업입니다.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분기 순이익을 81억 6천만 달러를 신고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숫자를 찍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 역시 0.95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 예상치였던 0.81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즉 주당 순이익도 잘 나왔고요. 매출도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6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전년 동기보다 13%나 오른 숫자입니다. 즉 여러 가지 숫자들이 개선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소매금융 사업들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예금 대출 사이에 이제 마진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대 마진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에 대한 불안감이 대형주로의 예금 이동으로 이어졌다. 그럼으로써 예금 잔고가 늘어난 만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은 이번에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앞서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그리고 웰스파고 등 비슷한 성격을 가진 소매금융 업체들의 실적이 다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문제는 이제 투자은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소매금융과 달리 투자은행의 경우에는 수익을 내는 구조가 다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기관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큰 덩치의 투자 자금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것이 이런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업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크게 활황이 있었던 이러한 투자 영역이 크게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수익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 시국에 이어지면서 화랑이 되었던 IPO입니다. IPO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 즉 기업 공개, 상장하는 기업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히 거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IPO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상장을 통해서 수수료를 먹거나 이 수익을 내던 투자은행들의 수익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글로벌 투자의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넘치다 보니까 이러한 투자금들이 결국에는 스타트업이나 IPO 자금으로 몰리면서 이런 금융들, 이제 투자 금융사들이 이득을 봤었는데요. 이와 달리 이번의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분기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3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8%나 감소한 숫자입니다. 즉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이제 투자은행들의 실적은 나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12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전년 동기보다 5%가량 빠진 상황입니다. 자, 특히 증권 거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채권 거래도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투자은행들이 주로 수익을 얻던 이러한 기본적인 수익에서도 많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채권 거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가량 줄었고요. 주식 거래 수수료 역시 7% 정도 감소하면서 투자가 줄고 여러 가지 수수료까지 없어지는 다방면에서의 위기가 골드만삭스를 덮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은행의 위기는 앞으로도 커질 것 같은데 사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어려움이 컸었는데요. 미국의 이 투자은행들이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를 앞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은행이라는 점과 소매은행이라는 점의 그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실적의 차이까지 저희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일까요? 네, 이번에는 애플 이야기입니다. 애플이죠. First Apple Store in India. 인도에 애플 스토어가 처음으로 생긴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위치는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끝에 있는 뭄바이인데요. 킥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중저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값비싼 시장으로 프리미엄화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라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애플은 코로나로 한번 중국 공급망에만 의지를 했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탈중국화의 거점으로도 공을 들이게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인도가 됐습니다. 이로써 애플은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팀 쿡은 이날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개장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본격적인 아이폰의 입성을 환영했다라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뒤에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많은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팀 쿡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정석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의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 애플의 행보에서 그 최후의 승자 누가 될까요? 자, 이번 싸움에서 애플이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애플이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도에 애플 스토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도 조금 의아하긴 몰랐죠. 한데 이렇게 첫 번째 매장과 두 번째 매장이 동시에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뭄바이에 18일 날 첫 번째 매장이 열리고요. 20일 날 인도의 수도죠. 뉴델리에 두 번째 매장이 동시에 열립니다. 자, 애플은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팀 쿡 CEO가 7년 만에 인도를 찾으면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투자한 이유 단순합니다. 당연히 인도 시장이 앞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단에서 중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애플의 노력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는 여전히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중국과 미국 등에서는 5천만 대 이상의 아이폰 최신 모델이 팔리고 있는 반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600만 대 가량이 팔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과 유사하게 인도 시장 역시 이만큼 성장이 기대가 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애플이 팀 쿡이 출동할 만큼 이렇게 인도 시장에 많은 판매량을 늘려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도 사업 부문을
별도로 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도 시장은 더욱더 공을 들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생산 측면에서의 탈중국입니다. 지금까지 폭스콘을 통해서 중국 공장에서 많은 아이폰이 생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셧다운이 일어나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고 그 결과로 아이폰의 수급이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애플 역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도로 인도 시장에서의 생산을 택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못 생산한 아이폰 14 모델은 지금 인도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최신 모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까지 생산을 늘릴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애플은 향후 생산 측면에서의 탈중국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생산과 소비 두 가지 측면에서 인도는 지금 애플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향후 얼마나 많은 아이폰의 판매량이 늘어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폰과 달리 수익에 대한 마진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애플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폰이 인도에서 많이 팔릴수록 수익률은 더욱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공룡인 애플이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경쟁을 밀리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시장을 놓고 여러 프리미엄 폰의 경쟁이 치열해질 만큼 이 시장에 대한 관심 역시 좀 계속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중국의 성장률 관련된 중국 수혜주, 두 번째로는 은행들의 실적, 마지막으로 애플의 인도 매장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삶이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날들도 많은데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뜻대로 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